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간 근무 중인데 중환자실에서 모니터 알람이 계속 울립니다. 63세 폐렴 환자,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달고 있던 분인데 갑자기 호흡수가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목이랑 갈비뼈 사이가 다 들어가면서 호흡 부속근 사용도 보이네요. 의식은 얼얼하지만 환자분은 헉헉거리면서 나 숨이 차 이렇게 말도 끊어가면서 하시네요. 빨로판 바이탈 사인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인투베이션 준비해주세요. 이때 신규 간호사 머릿속은 하얘져요. 약 뭐 쓰지? 지금 뭐 먼저 해야 하지? 진짜 손 떨리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투베이션 직전에 바로 쓰는 약 진정 유도제와 신경근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투베이션은 급성 호흡 부전이 있어서 불안정한 환자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고 중환자실 환자에게 우선순위에 있는 술기로 흔하게 수행되고 중요한 처치예요. 기본적으로 RSI, 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호되는 방법인데요. 그럼 RSI 때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정유도제는 인투베이션 시에 의식을 소실시키고 진정작용을 하는 약물이죠. 인투베이션 시에 후두경을 통해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무의식, 무호흡, 무반응 상태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인데요. 에토미데이트는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최애 약물입니다. 추천 용량은 kg당 0.3mg이에요. 그럼 60kg의 환자는 몇 mg 투여해야 하죠? 60kg는 kg당 0.3mg니까 계산하면 18mg입니다. 에토미데이트의 1앰플은 10ml에 20mg이 되어 있으니까 18mg을 투여한다면 몇 ml를 주사기에 재워야 할까요? 1ml당 2g이 들어가 있으니까 18mg을 투여하려면 9ml를 준비해야겠네요. 이렇게 진정유도제 약물은 추천 용량이 체중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응급하게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준비하고 투약할 때 꼭 주의해야 해요. 에토미데이트는 정맥으로 투여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초에서 45초이고 작용 시간은 3분에서 12분이에요. RSI에서는 인투베이션이 실패했을 때 환자의 자발 호흡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작용 시간이 짧은 약물을 선호합니다. 선생님, 이 환자 인투베이션 할게요. 이렇게 약한 근무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응급으로 올라온 환자였어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세츄에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호흡수도 점점 가빠지는데 문제는 혈압이 너무 낮았던 거죠. 혈압이 BP가 80에 50. 딱 봐도 삭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거 진정제 뭐 쓰지? 보통은 에토미데이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미 저혈압 상태예요. 여기서 에토미데이트까지 써도 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케이스죠.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케타민 준비해주세요. 순간 느낌 오죠? 이 케이스가 케타민이구나. 케타민은 단순히 진정만 하는 약물이 아니라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랑 심박수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혈압 환자 삽관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 과거력을 보니까 천식 병력도 있네요. 이게 또 포인트인데요. 케타민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서 기도가 좁아져 있는 환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그냥 진정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약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타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케타민은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라 진정 효과에 더해서 진통 효과 그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작용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순위로 쓰이는 약은 아니지만 상황만 맞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케이스처럼 혈압이 낮은 환자나 중증 천식처럼 기도가 좁아져 있는 환자에게는 에토미데이트보다 케타민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케타민은 효과 발현 시간이 보통 45초에서 60초 정도 걸리고 작용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빠르게 작용하고 짧게 쓰기 좋은 에토미데이트보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 약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케타민은 용량 계산이 생각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기본 용량은 kg당 5mg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약이 밀리미터당 몇 미리그램인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ml에 500mg 제품이라면 1ml에 50mg이기 때문에 체중이 60kg인 환자라면 90mg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1.8mg을 투여해야 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지 않고 감으로 밀리리터만 보고 준비하면 용량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그램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밀리리터로 환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케타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여하고 남은 약물은 약처럼 처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보관도 마찬가지로 일반 냉장 보관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있는 냉장고에서 따로 관리해야 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임상에서 제일 자주 듣게 되는 약물 하나 더 볼게요. 바로 프로포폴인데요. 프로포폴은 진정 효과와 기억 상실 효과를 유도하는 약으로 진정 유도 용량은 보통 kg당 1.5mg으로 정맥 주사하고 효과 발현 시간은 15초에서 45초로 빠른 편이고 작용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정을 유도하고 짧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교감신경 활동을 억제하면서 심근 억제와 말초혈관 확장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케타민이 혈압을 올리는 방향의 약이었다면 프로포폴은 반대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장점도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뇌 관류 압력을 낮춰서 두개내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개내압이 상승된 환자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여 후에는 저혈압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 같은 활력 징후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용량 계산이에요. 프로포폴도 다양한 농도의 앰플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그램 기준으로 계산한 뒤 밀리리터로 환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 20ml에 200mg이라면 1ml에 10mg이기 때문에 60kg 환자 기준으로 90mg이면 9ml를 준비해서 투여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을 응급상황에서 하다 보면 실수가 나기 쉬워서 반드시 다른 간호사와 함께 이중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다졸람도 인투베이션 시에 사용하는데요.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강력한 기억 상실과 진정, 항경련 효과를 유발해요. 기억 상실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내시경과 같은 시술 목적 진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미다졸람은 발현 시간이 0에서 90초로 길고 지속 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길다는 점과 용량에 비례하여 전신 혈관 저항 감소와 직접적인 심기능 저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RSI에서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미다졸람은 kg당 0.2에서 0.3ml 용량이지만 직접적인 심근 억제로 저혈압을 초래하여 대체적으로 kg당 0.05mg으로 감량해서 투여하고 있어요. 만약 인투베이션 시 시행하는 의사가 미다졸람을 진정 유도제로 사용한다면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혈압이 평소 낮은 편이거나 환자의 혈압이 평소 혈압보다 감소하고 있다면 kg당 0.05mg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해 먼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미다졸람도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량의 앰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약물의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앰플이 5ml에 5mg인 미다졸람을 진정 유도제로 사용한다면 60kg 환자에게는 감량한 용량인 kg당 0.05ml를 투여할 때는 3mg를 투여해야 합니다. 진정 유도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약물이 바로 신경근 차단제예요. 신경근 차단제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침 반사나 후두 경련을 억제하고 삽관 시 기도 손상이나 흡인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에요. 또 후두경을 넣었을 때 시야를 더 잘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기도가 아닌 경우라면 진정 유도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삽관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신경근 차단제는 절대로 단독으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진정유도제와 함께 사용해야 해요. 만약 진정유도제 없이 신경근 차단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삭관을 시행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맥, 고혈압, 두개내압 상승 같은 생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석시니콜린과 로큐로늄이 있어요. 먼저 석시니콜린은 탈분근성 신경 차단제로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일시적인 근육마비를 일으켜요. 발현 시간이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SI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예요. 보통 kg당 1.5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약 45초 후에 마비가 시작되며 작용 시간은 6분에서 10분 정도예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석시닐콜린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환자에게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예요. 예를 들어 악성 고열 병력이 있거나 근이 영양증이나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 72시간 이상 경과한 뇌졸중이나 화상 환자, 그리고 이미 고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사용을 피하고 다른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량 계산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원앰플이 5ml에 100mg이라면 1ml에 20mg이기 때문에 60kg인 환자에게는 kg당 1.5mg을 적용하면 몇 mg, 몇 ml를 투여해야 할까요? 맞아요. 총 90mg이 필요하고 결국 4.5ml를 준비해서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로큐로늄은 비탈분구성 신경근 차단제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경쟁적으로 차단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석시니콜린이 금기인 경우나 더 긴 시간 동안 근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큐로늄은 투여 후 약 60초가 지나면 마비가 시작되고 작용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로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삽관 후에도 한동안 근육마비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삭관이 실패하거나 환자가 무호흡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산소화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 방법을 빠르게 바꾸거나 필요하면 신경근 차단을 되돌리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슈가메덱스예요. 로큐로늄을 사용한 경우에는 슈가메덱스를 kg당 16ml로 투여하면 약 3분 이내에 신경근 차단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마취회복 시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해요. 결국 정리하면 신경근 차단제는 단순히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 아니라 삭관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진정 유도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고 약물의 작용 시간과 환자의 상태, 그리고 실패 상황까지 항상 같이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투베이션 시에 사용하는 약물은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약물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인투베이션 상황이라도 환자의 혈압, 호흡 상태, 기저질환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약물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약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고 약을 선택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푸셋맘 중환자 간호 약물편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푸셋맘 중환자 간호 약물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환자 간호 약물편은 중환자 약물을 실제 처방, 그다음 투약, 유의 상황, 이런 환자별 케이스별로 약물을 풀어가는 책인데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 환자를 본다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